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경대학교 이영민입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제 에이징 테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때도 가끔은 있는데요. 저는 이 에이징 테크에 대해서 이것은 꿈의 에이징 테크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에이징 테크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하루가 다르게 사실 나이를 먹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아마도 계속 노화되고 있다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 테크가 갖는 큰 목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수준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나이듦과 상관없이 여전히 본인이 머물던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상당히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 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큰 비전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세대 통합을 이루는 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과연 자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일자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가치관 때문인지는 모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겠죠. 이러한 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과연 어떠한 현 상황에 와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에이징 테크 R&D의 상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부 예산은 512조여 원이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의 에이징 테크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예산은 3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절대값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인 것 같지만 퍼센트로 한번 볼까요? 네, 상당히 민망한 비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 친화 산업은 굉장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까지도 갖고 있는데요. 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것은 노인 수요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 개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총 10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의료기기나 또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9대 정책 영역 중에서 노인 영역 비율, 즉 이것은 얼마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소셜 익스펜디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서 뽑아봤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결국은 사회복지 지출 영역에서 노인 영역은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본이 가장 많은 노인 영역에 지출을 하고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에이징 테크의 R&D는 상당히 걸음마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의 차원에서도 우리 에이징 테크가 어디 와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특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 주소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고령화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총 2만 5천여 건의 많은 특허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사회 적용 기술이라든지 고령화 기술, 또 취약계층 맞춤형 기술 등이 순서대로 특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시해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의 에이징 테크와 가장 맞닿아 있는 바로 이 스마트 에이징을 키워드로 넣었을 땐 불과 1000여 건이 안 되는 899건 정도밖에는 특허가 출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개발자나 사업자가 앞으로 자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이 사업을 선점하여 정말 이 사업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에이징의 건수가 저렇게 작은 것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제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허를 통해서 실질적인 상황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디어에서는 에이징 테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워드 클라우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5년간 미디어에서 에이징 테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고 또 고령화라는 것을 얼마나 다루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자 크기대로의 빈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대 갈등 그리고 또 청년 실업, 취약계층, 노후 대비와 같은 단어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 또 특허에서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에이징 테크는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에이징 테크는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궁금해서 같이 더불어 조사를 했습니다. 네, A대학교에서는 웰에이징 시니어 산업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니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가장 의의가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돈독하게 이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B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노화과학과 관련된 협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연구 센터들을 갖고 있었고 또 뉴에이징과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의 사례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졌던 것은 그렇다면 조금 더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은 어떠한 선진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에이징 테크를 알아보았는데요. 우선은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지자체, 기업 그리고 생활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에이징 테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의 경우에서는 증거 기반의 연구를 제공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개발 관점을 제공하고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생활자 영역이었습니다. 생활자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가마쿠라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이나 평가나 아이디어가 반드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의 환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영역들이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되었고요. 특히 이 가마쿠라 리빙랩의 가장 큰 철학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네트워크를 결국은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국제 네트워크까지 결국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일본의 가마쿠라 리빙랩에서는 주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A는 주민주도 과제인데요. 주민주도 과제라는 것은 이제 고령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낼까 그 유형을 연구를 많이 하였고요. 프로젝트 B에서는 지자체 주도 과제로 IoT 기반의 시니어 비즈니스 과정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C에서는 이제 기업 주도 과제였는데요. 이 장수 사회에 걸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함께 상생하며 어울렸기 때문에 제가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키워드는 좀 더 멋집니다. 당신의 미래는 곧 나의 미래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벌써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에이징 테크와 맞물려서 1조 원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겨우 5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 50개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곧 노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평가 부분을 봤더니 약 75% 이상이 굉장히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숨가쁘게 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저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에이징 테크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영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별말씀이요. 네. 사실 이 고령화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네, 맞습니다.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표도 될 테고, 네. 네, 또 국민적 관심도 점점 커질 테고, 또 이 해당되는 이제 계층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근데 학교는 사실은 좀 더 앞서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조차도 걸음마 수준으로 보여요. 아까 보니까 이제 플랫폼을 네. 정말 이제 운영하는 그렇게 조금 앞서가는 네. 그런 대학도 있고 이제 그런데 대체로 좀 상황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왜 학교에서조차도 이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는지 네. 혹시 좀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역시 총장님이셔서 네, 비전 제시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곳은 전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융복합을 철학으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공들이 다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는 수요자 맞춤으로 가기 때문에 나노 디그리나 마이크로 디그리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디그리를 대학에서는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혁신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전공 간의 칸막이를 네.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네, 이게 그렇게 결국은 이제 생각합니다. 빅체인지가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빅 이슈인데 네. 우리 정말 정부도 이제 부서별 칸막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융복합이 필요한 업무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네. 학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그 경계선을 좀 넘어가서 이 융복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수고 그렇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